안녕하세요. 블랙홀. 한때는 정말 SF 소설 속 상상의 존재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천문학자들이 직접 관측하고 연구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2025년 이 해에는 블랙홀 연구에 있어서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발견들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해였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최신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2025년에 어떤 발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발견들이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라이고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건 지평선 망원경 같은 최첨단 장비들이 포착한 결과들부터 또 이론적인 예측까지 아주 다양하게 살펴볼 텐데요. 핵심만 뽑아서 그 의미를 함께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2025년 블랙홀 연구의 최전선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2025년 발견들을 쭉 살펴보면요. 특히 그 우주 초기에 대한 우리의 그림을 좀 크게 다시 그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죠. 네, JWST가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접 붕괴 블랙홀하고 벌거벗은 블랙홀, 이 두 가지 발견이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들어보면 기존 이론에 던지는 질문이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두 발견 모두 초기 우주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거대한 블랙홀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어떤 점진적인 성장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점진적 성장 모델이요? 먼저 그 직접 붕괴 블랙홀이라는 건요. 보통은 거대한 별이 죽어서 블랙홀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초신성 폭발하고. 네, 그런 일반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요. 태초의 거대 가스 구름이 바로 붕괴해서 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 이상 되는 그런 씨앗 블랙홀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중간 단계를 그냥 건너뛰는 거죠. 와, 정말 말 그대로 지름길로 거대 블랙홀이 탄생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벌거벗은 블랙홀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을 키워줄 은하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거대하게 발견되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태양 질량의 5천만 배나 되는 꽤 큰 블랙홀인데 그걸 키워줄 만한 모 은하 없이 초기 구주에서 발견된 거예요. 혼자서요?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대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서 그 은하와 함께 주변 물질을 먹으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두 발견, 그러니까 직접 붕괴 가능성이랑 벌거벗은 블랙홀 발견을 종합해보면요. 초기 우주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거대 블랙홀들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어쩌면 은하의 형성이 블랙홀 성장의 꼭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요. 와, 초기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고 이런 거대 구조물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6월에는 이런 초기 거대 블랙홀들이 집단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빅뱅 후 30억 년밖에 안 된 시점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스파루 망원경이 발견한 건데요. 18억 년 전 우주입니다. 거기서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아주 빽빽하게 밀집된 지역을 찾아낸 거죠. 108억 년 전인데도요? 네, 당시 우주에서는 정말 가장 극단적인 블랙홀 집중 현상으로 기록됐습니다. 이건 이제 개별 블랙홀이 어떻게 빨리 성장했느냐를 넘어서서 그런 블랙홀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거대한 구조, 뭐랄까, 일종의 블랙홀 도시 같은 걸 형성할 수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블랙홀 도시라. 네, 초기 우주의 물질 분포나 거대 구조 형성 시뮬레이션에 상당히 큰 도전 과제를 안겨준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 얘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시간 순서대로 보면 1월에 라이고 소식도 있었잖아요. 블랙홀 충돌 관측. 네, GW25014. 네, 이것도 물론 중요한 발견이지만 방금 이야기한 초기 우주 발견들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아, 맞습니다. 그 GW25014 중력파 신호는 태양 질량 약 33배 정도 되는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해서 약 63배짜리 더 큰 블랙홀로 합쳐지는 과정을 포착한 건데요. 네. 이 관측은 역시 아인슈타인의 일간 상대성 이론 예측이나 또 스티븐 호킹 박사의 블랙홀 관련 이론들이 실제 우주 현상하고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다시 한번 아주 정밀하게 검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검증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블랙홀상의 질량이나 회전 같은 특성들을 분석하면 별이 어떻게 진화해서 마지막 단계를 맞는지 또는 블랙홀이 애초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론을 검증하는 동시에 블랙홀 하나하나의 특성을 연구하는 어떤 창문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블랙홀 주변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직접 관측한 사례도 있었죠? 그 M87 블랙홀, 최초로 사진 찍었던 그 블랙홀이요. 네, EHT가 찍었던. 네, 그 블랙홀 주변 자기장이 뒤집혔다는 EHT 관측 결과 말입니다. 자기장이 뒤집힌다는 게 이게 정확히 어떤 현상이고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그 사건 지평선 망원경 EHT가 M87 블랙홀 주변에서 나오는 빛의 평광을 시간에 따라 추적한 결과인데요. 평광이라는 게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빛의 어떤 진동 방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장을 보여주는 지표군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장의 구조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방향이 완전히 180도 확 뒤집히는 그런 현상을 포착한 겁니다. 180도나요? 네, 비유하자면 지구 자기장의 남극과 북극이 서로 뒤바뀌는 것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블랙홀이 물질을 삼키면서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제트, 그러니까 물질 분출을 내뿜잖아요. 네, Z. 그 메커니즘하고 이 자기장 변화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장이 막 꼬이거나 재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제트를 가속시키고 분출시키는 어떤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관측 증거가 되는 거죠. 단순히 그 블랙홀 그림자, 사진만 보는 걸 넘어서서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물리 현상까지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동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5월에는 허블 망원경이 한 은하 안에서 블랙홀 두 개가 막 경쟁하듯이 물질을 삼키는 모습도 포착했었죠. 네네. UC 버클리 연구진 발견이었죠. 이건 은하 합병이랑 관련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이중 블랙홀 시스템은 보통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은하끼리 부딪힐 때요? 네. 각 은하 중심에 있던 블랙홀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더 큰 은하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과정인 거죠. 이 관측은 그런 은하와 블랙홀 병합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두 블랙홀이 최종적으로 충돌하기 전까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라이고가 관측하는 블랙홀 충돌의 바로 전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블랙홀 연구가 이제 개별 블랙홀의 존재 확인, 이걸 넘어서서 걔네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진화하는지 그 과정까지 추적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죠. 이런 역동적인 모습 말고도 블랙홀의 좀 극단적인 사례들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9월에 발견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블랙홀. 이건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네. 나사의 찬드라 X성 관측소가 발견한 블랙홀인데요. 이건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치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최대치에 근접할 정도로요? 네, 보통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하는 데는 에딩턴 한계라는 어떤 물리적인 제한선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근데 이 블랙홀은 그 한계에 거의 도전하거나 어쩌면 그 한계를 살짝 넘어서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블랙홀로 물질이 떨어지는 소위 강착 과정의 물리학,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물질을 흡수하고 또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랙홀의 식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극한의 식탐이네요. 와. 그리고 아직 관측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정말 곧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원시 블랙홀 폭발 예측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건 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블랙홀 이야기죠. 네, 그렇죠. 이건 매사추세츠 대학 연구팀의 예측인데요. 빅뱅 직후 정말 우주 초기에 어떤 양자 요동 같은 걸로 인해서 생겨났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질량의 블랙홀, 소행성 정도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원시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행성 크기요? 네, 그 정도 질량이요. 이 원시 블랙홀들은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예측한 호킹 복사를 통해서 아주 서서히 질량을 잃고 증발하는데요. 워낙 질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 우주 나이 안에 증발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애들은 빨리 증발하는군요.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 원시 블랙홀들이 마지막 순간에 감마선 형태로 퐁 하고 폭발하는 것을 앞으로 한 10년 안에 관측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90%나요? 와. 네, 만약 이게 정말로 관측이 된다면 이건 호킹 복사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건 물론이고요. 우주 초기 상태나 심지어 암흑물질의 정체에 대한 정말 혁명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론 속에만 있던 존재가 현실 관측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자, 이렇게 2025년의 주요 발견들을 몇 가지 주제로 묶어서 쭉 살펴보니까요. 블랙홀이라는 게 정말 다채롭고 역동적인 존재구나 하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근데 이런 발견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블랙홀 자체의 그 기묘한 특성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현상이죠.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블랙홀처럼 중력에 정말 극단적으로 강한 곳에서는 그 효과가 아주 커지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블랙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블랙홀로 떨어지는 시계를 망원경으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시계는 점점 느리게 가다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에 거의 다다르면 거의 영원히 멈춘 것처럼 보일 겁니다. 멈춘 것처럼요? 네. 반대로 그 떨어지는 시계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간은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바깥 우주,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곳의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마치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와,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매혹적인 개념이네요. 그렇죠. 계단을 내려갈수록 시간이 느려진다고 상상해보면 블랙홀 근처는 그 계단의 가장 아래쪽, 시간이 거의 멈추는 지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블랙홀은 사실 까매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존재를 아느냐는 질문도 많잖아요. 주변에 강착원반이랑 Z 때문이라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있으니까 당연히 검은데요. 대신 그 강력한 중력에 끌려온 가스나 먼지들이 주변에서 아주 빠르게 회전하면서 원반 형태를 이룹니다. 이게 바로 강착원반인데요. 강착원반. 네, 이 원반 안에서 물질들이 서로 마찰하면서 온도가 수백만 도 이상으로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X선 같은 아주 강한 빛을 내뿜게 되죠. 우리가 관측하는 건 바로 이 밝게 빛나는 원반입니다. 아, 그 뜨거운 원반에서 나오는 빛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질이 이 원반을 통해서 블랙홀로 막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물질하고 에너지가 전부 흡수되지 않고요. 블랙홀의 회전축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 양극 방향으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강력하게 분출되는데 이게 바로 Z입니다. 네, Z. 아까 M87 얘기할 때 나왔던.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M87 블랙홀의 자기장 변화가 바로 이 Z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분출되는지 그 메커니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까 호킹 복사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블랙홀이 물질을 삼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증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네. 원시 블랙홀 폭발 예측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의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의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양자역학적인 효과 때문에 아주 미약하게 입자를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그래서 아주 서서히 질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주 서서히요? 네, 그래서 M87 같은 거대 블랙홀이 증발하는 데는 정말 우주 나이보다도 훨씬 긴 시간이 걸려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요. 하지만 아까 말한 원시 블랙홀처럼 질량이 아주 작은 블랙홀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증발을 맞춰서 마지막 순간에 큰 에너지를 내면서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관측 증거는 없지만 블랙홀이라는 거시적인 중력 현상과 미시적인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블랙홀에 한번 떨어진 정보는 영원히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보존되는 건지에 대한 그 유명한 정보 패러독스 문제와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고요. 정보 패러독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네, 아직 풀리지 않은 큰 숙제 중 하나죠. 자, 그럼 이 모든 발견들과 이론들을 한번 종합해 볼 때요. 블랙홀이 우리 우주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우주의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만 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아닙니다. 물론 물질을 삼키기도 하는군요. 특히 거의 모든 거대 은하 중심에는 해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잖아요. 네, 우리 은하 중심에도 있고요. 그렇죠. 이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그 은하의 진화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삼키면서 성장할 때 내뿜는 막대한 에너지, 아까 말한 제트나 강차 건반의 복사 같은 것들이요. 네, 이런 에너지가 은하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은하 안에서 새로운 별이 얼마나 만들어질지 그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은하 내 가스의 화학적 성분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은하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요? 네, 즉 블랙홀과 그것이 속한 은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진화하는 관계, 이걸 공진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2025년에 발견된 그 초기 우주의 거대 블랙홀들이나 또 아까 말한 이중 블랙홀 시스템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공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들이 되는 겁니다. 은하와 함께 춤추는 파트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랙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들은 남아있죠.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계속 얘기 나왔던 초기 우주 거대 블랙홀 형성 미스테리입니다. 2025년 발견들이 여러 힌트를 주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거대해질 수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블랙홀의 가장 중심, 그 특이점 너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그곳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특이점 너머. 네, 정보 패러독스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요. 또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항성 질량 블랙홀과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그 사이 질량을 가진 중간 질량 블랙홀이라는 게 과연 흔하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아주 드문 건지 그 존재 여부와 분포도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결국 차세대 망원경이나 새로운 관측 기술 개발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사건 지평선 망원경의 성능이 더 향상되거나 아니면 미래의 우주의 중력파 관측소를 띄우거나 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좀 더 다가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JWST는 더 깊은 우주를 관측해서 초기 블랙홀의 흔적을 더 많이 찾아낼 거고요. EHT는 계속해서 더 선명한 블랙홀 이미지와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중력파 관측은 앞으로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블랙홀 충돌 사례를 감지해서 블랙홀의 종류별 분포나 형성 과정을 밝혀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거고요. 이렇게 이론과 관측이 함께 발전하면서 블랙홀이라는 창을 통해 우주와 물리학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블랙홀 연구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우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는 그런 발견들부터 시작해서 블랙홀 주변에 아주 격렬한 활동을 생생하게 포착한 관측들, 그리고 어쩌면 이론 속에만 존재할 줄 알았던 원시 블랙홀의 관측 가능성까지요. 블랙홀은 이제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정말 중요한 열쇠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블랙홀은 더 이상 그냥 두려움이나 신비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주의 탄생과 진화, 물질과 시공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가장 흥미로운 자연의 실험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이런 성과들은 아마 앞으로 펼쳐질 훨씬 더 놀라운 발견들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요, 정말로 가까운 미래에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원시 블랙홀의 폭발을 우리가 관측하게 된다면 그것은 빅뱅 직후 아주 초기 우주의 물리법칙과 환경에 대한 어쩌면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주의 역사나 혹은 암흑물질의 정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 그 가능성이 당신에게는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